안녕하세요. 생애자산관리 스쿨의 표현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저금리와 금융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두 분 상담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요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죠. 이거 말고도 변화된 세상이 우리 생애자산관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저금리,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 네, 맞습니다. 이런 변화들이요. 근데 저희한테 한꺼번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근데 서서히 변해가면서 저희한테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 추이를 한번 보니까요. 계속 낮아져서 지금은 연평균 정기예금 금리가 1.66%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저금리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요? 저축할 맛이 안 나요. 이자를 또 적게 주니까 미래에 필요한 돈을 만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자산 증식에 어려움을 줍니다. 거기에 하나 더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명목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상품의 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요,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66%인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1.9%였고요. 생활 물가지수는 2.5%였습니다. 예금을 해두어도 물가 올라가는 것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여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이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구매력 리스크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돈도 우리와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고요. 돈한테 일을 시킨다고요? 네, 우리 자산이 해야 할 역할을 제가 쉽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수중에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돈을 어디에 맡겨둘 것인가를 결정할 건데요. 먼저 금융기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집안 금고에 보관해 둡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일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안 하는 거죠. 물가에 대응을 못 하니까. 맞습니다. 물가를 감안하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니까 일하지 않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저기 잘 알아봐서 2% 정도 주는 은행 예금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이 돈은 일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저는 일을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답은 일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저희가 미래 재무 목표를 위해서 저희 자산을 그 정도만 일시켜도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 늘어나도 미래 목표가 다 해결된다면 그 정도 선에 맞게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복리라는 개념인데요. 자산 운용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자에 이자를 더해주는 구조죠. 네, 정답입니다. 그렇게 자산 증식을 해 나가야 된다고들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하고 있는 물가는요, 복리 구조일까요? 아닐까요? 물가요? 네.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식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물건에 2% 물가 상승률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1,200원이 되겠죠. 또다시 2% 물가 상승률이 있다면 200원 떼고 다시 10,000원에 2%가 붙는 게 아니죠. 1,200원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복리 구조죠. 그러면 아까 2% 예금 상품에 물가도 2%라고 하면 내 자산은 일하는 걸까요? 두 개가 똑같이 가니까 돈의 가치는 변함이 없겠죠. 일반인의 경우에는요, 경제활동 기간에 은퇴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산이 이 정도만 일해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일하게 만들려면 적어도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통해서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대상이 투자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축의 시대는 지나갔고 투자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금융자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금융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 채권, 주식. 예적금은요, 무위험 확정 수익을 주는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이 없는 만큼 기대 수익도 크지 않죠. 채권은 국가나 정부,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망하는 것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예적금보다는 기대 수익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나라가 망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무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식인데요. 말 그대로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 기업이 잘하고 못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또 시장에서는 한동안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금융에서의 위험이라는 건 변동성이 있냐 없냐로 정리가 됩니다. 주식이 변동성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요. 네, 그러면 주식이 아니겠죠. 예. 이렇게 변동성 위험이 높을수록 저희가 기대 수익도 크고요. 낮을수록 기대 수익도 낮은 거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변동성 위험이 높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기대 수익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순서로 금융자산을 정리해 보면요. 주식,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 정기예금 순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펀드 등의 투자 상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위험하다는 말씀이죠? 네. 생애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그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투자에서의 위험은 떨어지고 소리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투자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변동성의 위험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판매 부진이나 기업 대표에 큰 잘못이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도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말한 내용이 그 성격이 좀 다른데요. 변동성을 야기시켜줘서 주가를 변경시키는 것에는 두 가지의 위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 고유의 위험입니다. 기업 자체 내에서 임원들이 실기를 해서 제대로 경영을 못했다던가, 그러면 그건 그 기업 자체의 위험이 되는 거잖아요. 또 신상품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잘 팔리지 않았다거나 등등의 기업 자체의 위험 요소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걸 기업 고유의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 고유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기업이나 업종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격의 기업에 분산해서 그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둘째는요, 시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 위험은 뭐죠? 그 기업 각각 고유의 위험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불어닥친 어떤 이슈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경기. 저희가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기업의 주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죠. 또 글로벌 경제 상황에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염병이 발생해서 그 기업들의 활동이 제약되는 경우에도 그 기업 스스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위험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환율, 금리도 그런 영향을 줍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을 하나 더 갖고 있나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걸 갖고 있죠.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위험이 공존하면서 주가는 예측하기 힘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업 고유의 위험은 분산을 통해서 줄인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 전체의 위험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의 위험, 시장 전체가 떠안는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자금이 투자되느냐 아니냐는 거죠. 미리 위험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위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진 자금들이 투자되게 함으로써 그런 리스크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겪었던 그 큰 시장의 위기는 금융위기 같은 거일 텐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 망할 듯이 걱정했지만 몇 년 가지 않아서 다 회복된 거 보니까 시간의 힘이라는 게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네, 이런 투자의 속성을 이해하셔야지 저희가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저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얘기를 했죠. 위험이 큰 데는 큰 수익이 있고 위험이 낮은 데는 낮은 수익이 있다는 건데요.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이 리턴을 주는 것에는 무조건 하이 리스크가 숨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금리나 높은 수익을 주는 상품에서 위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고수익의 안전한 상품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상품들이 많으니까 넘어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높은 수익을 주면서 안전한 상품을 잘 찾는 것이 재테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모순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이익만큼 아니 그 이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생애 자산 관리입니다. 금융투자의 필요성과 올바른 금융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